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 이후 확진자는 크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 다음 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갈 때에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경우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 당일부터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고 10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인데 역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29명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확산 규모가 줄면서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5명으로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36명 늘어 치명률은 0.89%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4%를 기록했고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도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가동률이 2주 연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화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확진자, 위중증자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료 그리고 방역 등 각 분야의 분야별 종합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111명이 늘어 누적 1,318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지난달 27일 숨진 90대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코로나19 방역 성패가 달려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윤 후보도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선대위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선대위 내부 갈등 속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이 확인되는 등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후보 비서실장 역할을 자청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적 개편도 시사했는데 때마침 김기현 원내대표가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원내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이지만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윤 후보는 애초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걸 자인한다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뒤 이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선대위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천 시대를 넘어서서 5천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정치 권력 분산 공약을 발표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그제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월북 당시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밤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월북한 A씨는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민통선 일대에 설치된 CCTV에 월북자가 찍혔는데 A씨 인상착의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가 북쪽 DMZ로 넘어간 뒤 열상 장비에 월북자를 포함한 4명이 찍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지난달 말까지 정보기관과 연락이 닿았고 국내에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A씨의 신병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북한 측은 통지문을 수신했다고는 답했지만 신병 보호 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의 생사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지역 GOP 철책을 넘었는데 당시 이 과정에서 철책 경보가 울리지 않아 경계 허점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A씨가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감시 장비로 포착됐지만 군은 3시간가량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올해 대선이 희망과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신년사 발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올해 대선은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민주주의 축제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임기 과제로는 가장 먼저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며 일상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비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선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뒤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긴 막대기로 찔러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이 스포츠센터에 출동해 피해자 상태까지 살펴봤지만 범죄 정황이 없다며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스포츠센터 건물로 경찰이 들어갑니다. 7시간 뒤 이번엔 같은 건물로 소방대원이 들어가고 잠시 뒤 경찰이 다시 출동합니다. 이 스포츠센터의 대표 A씨는 어제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70cm 길이의 막대를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의 장기로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이 스포츠센터로 출동했지만 미처 범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서는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숨진 직원이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경찰은 피해자 가슴에 손을 얹는 등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 취해 자는 것이라는 A씨의 설명을 듣고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7시간 뒤 스포츠센터 대표 A씨는 쓰러진 직원에게 의식이 없다며 다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에게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이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에 따라
A씨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첫 출동 시점에 피해자가 이미 숨져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1,880억 원으로 이 업체 자기 자본 2,048억 원의 91.81%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은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진 가운데 진료비 과잉 청구 문제를 놓고 이용자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예상되는 진료 비용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걸로 추산되는 가구 수는 재작년 기준 638만 가구, 직전 해보다 40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동물병원을 찾는 일도 많아졌는데 10명 중 8명은 이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끼는 상황.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다른 데다 진료비도 제각각 책정돼 온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동물 진료비의 불투명성은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 진료로 이어져 분쟁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료로 얼마가 나온다라고 처음에 고지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증상에 과잉 진료가 들어갔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중대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법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해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편차가 커서 불편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으로 정하는 항목 외에도 질병에는 여러 진료 행위가 같이 진행됨을 감안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를 피부로 느낄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 수의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등 전현직 유명 축구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주요 유럽 나라들은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 등 소속 선수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시는 이달 3일로 예정된 프랑스 축구협회컵인 쿠푸드 프랑스 경기에 출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브라질 프로축구팀의 구단주로 변신한 삼바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호나우두는 현재 확진 판정 이후 격리 중이라고 브라질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호나우두는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지만 새해 예정된 공식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영국은 새해부터 중등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등교하는 7학년 이상에게 앞으로 몇 주간 적용됩니다. 영국에선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연속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프랑스도 새해부터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11살 이상에게 적용하던 것을 6살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KBS 뉴스 류우성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최근 무증상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는데 이 격리 해제 전 음성 확인 요건을 지침에 추가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최고치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감염자 폭증으로 당장 미국에서 불거진 문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겁니다. 미국 ABC 방송은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인용해 오미크론 급증으로 응급 의료 종사자의 30%와 소방관의 17%가 병가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Literally don't have enough firefighters to staff the amount of first responder apparatus currently in operations.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감염 증세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 기업들도 아우성을 치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무증상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는데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CDC가 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격리 해제 전 검사 의무화는 지침에 포함하지 않아서입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이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obviously has generated a number of questions about at that 5-day period, should you or should you not be testing people. There'll be further clarification of that coming very soon. 그러면서 CDC도 격리기간 단축 지침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 CDC가 곧 새 지침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 자동차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배터리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워진 전기차 배터리 시장,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처한 현 상황을 베를린에서 김규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중장비들이 한창 작업을 진행 중인 곳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브란덴부르크의 산업단지 최근 생산을 시작한 마이크로베스트의 배터리 공장입니다. 5년 내에 연간 7만 5천 대 분량의 배터리 생산이 목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미국 회사 마이크로베스트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에는 2024년까지 모두 3곳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섭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엔 앞으로 수년 안에 10개 안팎의 배터리 공장이 더 지어집니다. Europa insgesamt ein sehr autofreundliches Gebiet ist. Es ist klar, dass mit der Umstellung auf Elektromobilität im Augenblick die Batterien ganz klar die Nase vorn haben.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10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145개. 이 중 유럽 지역에만 51개의 배터리 공장이 운영되거나 구축 중입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과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또 기회라고 말합니다. SK온 헝가리 공장 연 생산량 7.5 기가와트 시 자동차 12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만들어집니다. 벤츠를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그룹 등에 공급됩니다. 현장에선 유럽의 배터리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만 단기간에 우리 기술력을 따라잡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해왔던 기술 개발 노력 그리고 경제성 확보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중국에 집중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끊임없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수서 고속철 SRT 운영사인 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예매 대상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승차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R 측은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해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협 입판장들에서 새해 첫 경매가 이뤄졌습니다. 어민들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인 초매식도 함께 열렸는데요. 전남 여수 수협 입판장을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생선으로 가득 찬 전남 여수 수협 입판장. 삼치와 민어, 병어, 선어 등 5천여 상자가 깔려 있습니다. 경매사의 힘찬 목소리로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되고 싱싱한 생선을 차지하기 위한 중도매인들의 손짓이 바빠집니다. 한쪽에선 새해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작년 어획량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민들은 올 한 해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어획량은 상승돼서 모든 어민들이 이익 창출에 임하자는 마음으로 지난해 여수 수협 위판 물량은 4만 6천여 톤. 최근 4년간 6.3%가 줄었습니다. 여수 수협은 지난해 아픔을 딛고 올해는 위판 목표를 2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생산자 어민이나 우리 중도매인이 모두 생산자들은 만선하시고 중도매인은 사업 번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민들은 매서운 바람도 뚫은 새해 첫 경매의 기세가 만선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폐교들 상당수가 매각 임대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6년 전 문을 닫았던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최근 학생들을 위한 수학체험센터로 재단장했는데 운영 2달 만에 방문객이 4,000명을 넘었습니다. 의성군의 이 폐교는 지역 농산물 매장과 청년 농업인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폐교가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학령 인구가 40% 가까이 줄어든 경북은 폐교 수가 732개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폐교 재산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이처럼 방치돼 있는 곳도 전체의 10% 가까이 됩니다. 미활용 폐교 대부분은 농어촌 외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폐교 위치가 대부분 상간오지이고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험센터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미활용 폐교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매각이나 임대 방식을 지향하고 폐교를 주민복지와 농어촌 체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한편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폐교 재산이 갖고 있던 그 고유의 가치나 정체성,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폐교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을 우선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 학생 수 흑감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3,800여 개에 이릅니다. 폐교 재산의 공익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관광객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심도 높아지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최근 TV에 자주 등장하면서 관광객에게 인기인 오름입니다. 평일인데도 출입하려는 차들과 나가려는 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금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분화구에 표토층이 벗겨지는 등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750만여 명에서 2019년엔 1,52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11kg에서 1.77kg으로 증가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제주공항과 항만으로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10,000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제주 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약속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늦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하거든요. 어차피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 정도로 제주도를 살린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일종의 세금이란 부정적인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선 관광객을 포함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을 맞아 코스피가 기관의 매물 출회에도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대량 매수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12포인트 상승한 2,988.77에 코스닥은 3.85포인트 오른 1,037.83에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도에도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10%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발전이 EU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되면서 상승했고 HMM이 중소기업의 전용 선적 공간 확대 소식에 올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전 거래일 대비 하락 전환하며 내림세를 보였고 LNF가 3거래일째 아쉬운 흐름을 보이며 6%대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19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건조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서 수도권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이후로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약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으로는 1cm 미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 영남 서부로도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충청과 대구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대구 영하 1도, 전주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도, 대전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